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존칭으로 써야 되는 게 방송은. 그때 주식 초등학교 할 때도 편하게 말씀하셨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도 아니고 브로드캐스팅도 아니고 약간 SNS에 가까운 저는 미디어라고 보거든요. 예, 유튜브는. 근데 이제 저는 가급적 편하게 하고 싶은데 또 그걸 또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지. 기존 뭐 메이저 방송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편하게는 하는데 이제 존칭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방송인데 네. 연예인들도 보면 나와서 보면 정말 친한 선후배라도 딱 네. 존칭을 붙이잖아. 아무리 친해도. 근데 그건 이제 방송일 때고 그냥 존칭을 해주십시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진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 오랜만에 뵈가지고. 요즘 뭐 정신없이 지내고 있죠. 네. 일단은 크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네. 뭐 작년 말에 이제 퇴임하고 일단은 좀 반성하고 네. 어찌됐든 간에 뭐 가치주 성과가 지난 5년간 상당히 안 좋았으니까 근데 그게 뭐 그로스 사이클이 세게 오고 뭐 저성장 저금리 때문에 성장주가 그쵸. 좋았다. 네. 뭐 4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해서 성장주가 뭐 상대적 초강세 현상이 거의 5, 6년이 왔으니까 네. 뭐 가치주가 어쩔 수 없는 거냐고 하는 건 핑계거리고 근데 그것도 이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가치주가 안 좋았던 이유가 네네네. 그러면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네. 이제 장기 투자하기엔 아직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많죠. 한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이 뭐 굉장히 많은데 네. 예를 들면 뭐 과도한 상속세, 네. 뭐 대주주가 65%니까 네네네. 뭐 사실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속세 더 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뭐 지배구조 취약한 건 잘 아시고 네.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 장치가 너무 미흡하다는 거. 네. 제가 뭐 거듭 강조하지만은 뭐 상법도 그렇고 네. 상법 제 382조 3항 같은 경우 네. 거기 보면 이제 듀티 오브 로얄티 규정인데 이사의 선관 의무나 충실 의무 이사가 과연 뭐를 위해서 일하는가 네. 그 회사 이사는 근데 이제 상법을 이제 요약해 보면은 결국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그렇죠. 나와 있는데 이제 글로벌 트렌드는 그게 아니고 네. 이사는 당연히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최우선순위고 네. 그 다음에 감안해야 될 게 이제 주주를 위해서도 일해야 되고 뭐 소비자도 신경 써야 되고 심지어는 네. 어떤 사회적 책임져 져야 되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좀 국내 상법에는 좀 반영이 좀 덜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서 이제 파생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문제들이 또 예를 들면 뭐 시가합병제도 죄송한데요. 벌써 본론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셨는데 지금 시작한 지 3분도 안 됐는데 그거는 그러네. 그 이거는 내용이 나중에 오늘의 본론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래서 이제 조금 뒷부분에 하려고요. 네. 우선은 조금 지금 뭐 근황을 지금 얘기하는 근황, 거잖아요. 원래. 의장님 그 근황 여쭤봤는데 바로 이게 상법까지 들어가셔가지고 너무 힘들어집니다 갑자기. 아니 저기 좀 소개해 주세요. 라이프 자산운용. 네, 라이프 자산운용이죠. 라이프 자산운용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라이프가 이제 LIFE가 Long Term Investment for Everyone의 이제 줄임말입니다. 모두를 위한 장기 투자. 저는 그래서 라이프 자산운용이라 가지고 혹시 생명보험도 판매하시는 보험사 느낌. 보험사 느낌인데 약간 그랬었는데 롱텀 인베스트먼트 for everyone.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멋있다. 또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는 게 반영이 돼 있고 우리가 이제 라인업이 이제 펀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그 다른 자산 운용이라는 회사에 이제 지분 인수를 해서 사명을 이제 라이프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다른 자산 운용은 이제 성장 금융에 특화된 이제 사모 전문 운용사고, 그냥 주로 이제 공모주 펀드나 뭐 코벤 펀드나 메자닌 이런 쪽에 뭐 비상장 주식들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펀드가 라인업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업의 초기 라이프 사이클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이제 주로 성숙 기업들, 주로 이제 가치주 펀드의 일맥이니까 그러니까 ESG 행동주의를 가미시킨 이제 가치주 펀드를 준비 중이니까
그거는 성숙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초기 기업과 성숙 기업을 아우르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또 투자의 기회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헤지 펀드로 예. 좀 공략을 하는. 그래서 삼각편대로 뭐 초기 단계, 성숙 단계, 그다음 헤지 펀드 이런 식으로. 비상장, 코스닥 벤처, 메자닌, 그리고 뭐 성장주, 거기다가 또 이제 성숙기에 있는 저평가 가치주, 발굴까지. 와, 거의 그럼 이제 밸런스를 쫙 다 맞춰놓고 이제 가시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기에 거죠. 그 유경 PS 자산운용 주식운용 본부장 하던 강대관 본부장이 강대관 지금 본부장이 지금 공동대표. 우리 이제 다름 자산운용 설립자인 남두 대표가 제 후배고, 강대관 대표는 이제 그 우리 밸류의 공채 일기생, 한국투자 밸류에 굉장히 좋아하는 이채원 애제자. 키즈, 대표적인 이채원 그렇습니다. 키즈. 중에 한 명이고. 그 주식초등학교 때도 제가 강대관 당시 본부장하고 이제 대담을 한 적이 있는데, 조만간 섭외 갑니다. 조만간 기다리시죠. 거기에서 이제 의장을 맡고 계시는 거고. 네, 제가 총괄을 하게 됐고. 왜 대표 뭐 이런 거 아니고 의장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두 친구가 이제 공동 대표를 맡고 제가 이제 총괄을 하는 개념이니까. 뭐 원래대로라면 뭐 회장이나 부회장 이런 타이틀을 달아야 되는데 회장 이런 거 좋잖아요. 너무 좀 올드하고 좀 고루한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좀 기업의 이제 투명 경영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 투명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는 이제 모든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이사회를 통해서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사회 체제로 한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의장을 맡게 된 거죠. 맞습니다. 요즘 뭐 IT 기업들이 특히 이제 그런 체제로 좀 많이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 지배 구조까지도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제 신경을 쓰시는 게 이제 외부로도 이제 보이는 것 같고. 잠깐 생각이 났는데, 주식초등학교에 제 작년에 제가 이제 한번 모셨었는데, 그때 일신방직 미스터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갖고 있던 이제 일종의 유휴 자산을 이제 매각을 해서 거의 시총만큼의 돈이 들어오는데, 장중에 상한가 갔다가 그냥 다루고 풀려버리고. 그랬었죠. 또 이제 저평가했고. 근데 한 1년쯤 지나가서 보니까 그때 상한가 갔던 가격보다 더 많이 이제 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렇죠. 결국은 올랐어요. 그때 뭐 7만 원을 했었죠. 지금 10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그 미스터리가 풀린 건가요? 아니면 미스터리에 또 미스터리인가요, 이거? 뭐 여전히 저평가인 거는 맞는데. 지금도. 근데 상반기 이제 시장을 돌이켜보면 압도적인 이제 경기민감 가치주의 승리잖아요. 그 과정에서 좀 극도로 저평가된 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거죠. 아직 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싸다 이런 종목들은 꽤 없어졌죠, 지금은. 그래서 저평가는 해소됐지만 아직도 저평가일 수 있고.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뭐 혹자들은 이제 수급 영향이라도 이야기하고 뭐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있곤 한데, 당시에 이렇게 상한가 장중 맞다가 정말 한 1년에 걸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 현상이나 배경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사이클 자체가 이제 좀 이렇게 밸류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시장의 흐름이 서서히. 서서히라고 볼 수도 있고, 일단은 지난 한 5년간을 돌이켜보면, 미국을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성장주가 미국의 가치주보다 약 90% 아웃퍼폼 했어요. 지난 5년간.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큰 반전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최근 5월 말까지 보니까 미국의 가치주가 오히려 성장주를 20% 아웃퍼폼 했어요. 6년 만에 처음 벌어진 현상이죠. 그냥 반전이 크게 벌어졌고, 그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6년간 성장주가 너무 과하게 올라서 밸류에이션 갭이 너무 벌어진 거고, 이제 극저평가된 이제 가치주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수두룩 했었잖아요. 그런 거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원래 이제 성장주가 올라갈 때는 이제 저금리 저성장을 배경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 첫째는 이제 저금리 현상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다. 지금 금리가 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제로금리로 간다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었고, 작년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미 국고채 10년물이 0.3까지도 갔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곧 제로금리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의외로 금리가 올라버렸잖아요. 미 국고채 10년물이 0.3까지 갔었죠, 작년에. 작년에 0.3까지 갔었나요? 코로나 때 0.3 갔었죠. 네네네. 전 최근 말씀하시는. 지금은 최근에 뭐 1.8 갔다가 최근에 뭐 1.3, 2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급격한 금리 상승은 이제 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나 금리 상승 추세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는 뭐 이게 급격히 뭐 2, 3% 갈 리는 없겠지만은 한 네. 2, 3년에 걸쳐서 뭐 1% 후반이나 뭐 2% 초반 정도는 가도 문제가 없고 그 와중에 좀 건전한 인플레이션이 수반이 되면 뭐 2% 정도 수준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장은 이제 자연스럽게 좀 경기 회복으로 가면서 좀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거고 성장주 특세는 성장주에는. 미국의 이제 패시브 펀드들 보면 이제 거의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펀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공식이 들어가는 게 이제 금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그냥 자동으로 이제 가치주를 사게 되고 네. 금리가 떨어지면 성장주를 사게 되는 그런 매매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어요. 아하. 금리와 성장주와 가치주의 주가들은 그거는 그들이 그냥 짜놓은 공식대로 가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 있었고, 그래서 금리가 이제 뭐 제로 금리를 간다는 말이지 안 하잖아요. 네. 오히려 금리가 너무 급격히 오르는 게 아닌가 몇 달 전만 해도 그런 우려를 할 정도로 큰 반전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성장주가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성장주를 이제 밸류에이션하는 방법이 좀 어렵긴 하지만 소위 그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기법, 그렇죠. 그 DCF를 쓰거든요. 네. 그 미래에 이제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 거죠. 땡겨오는. 예. 근데 할인할 때 할인율을 이자율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뭐 0.3일 때와 뭐 1.5일 때와는 가격이 차원이 달라지죠. 천지 차이로 벌어지게 되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비싸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면 싸 보이고. 훨씬 싸 보이고.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쉽진 않아요. 네네. 쉽진 않은데 이제 보면 그 일드의 역수가 PR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뭐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금리가 1%다. 그럼 그 역수가 PR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금리가 1%면 PR이 100배. PR이라고 하는 거 이제 Price Earning Ratio인데 네. 이거는 어떤 기업에 우리가 투자할 때 회수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뭐 시가총액이 100조인데 1년에 1조씩 번다. 그럼 100년 걸리는 100년 거잖아요. 걸린다는 그래서 PR이 100배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삼성전자처럼 뭐 시총이 한 500조인데 뭐 4, 50조를 번다. 그러면 우리가 뭐 10배라고 얘기하면 10년 안에 회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금리가 1%면 채권의 PR이 100배니까 네. 주식의 PR이 한 50배 정도 돼도 비싸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50배라고 얘기하는 그 역수도 2%인 거잖아요. 근데 은행에 예금하면 뭐 이자가 1%인데 우리는 1년에 2% 벌고 어쨌든 뭐 금리보다 2배 벌고 배당도 하고 우리는 성장도 하는데 우리가 뭐 어때서?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주가 이제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저금리 시대에는. 네. 근데 금리가 이제 한 예를 들면 이렇게 3%를 가버리면 네. 채권의 PR이 졸지에 33배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주식의 적정 PR은 그 한 반 정도 치면 한 16배라고 보면 50배, 100배짜리 이제 고성장 하이 멀티플 주식들은 엄청 비싸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들이 이제 급락을 하게 되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영향을 크게 미쳤고, 또 이제 저성장 국면이 이제 오래 지속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성장이 둔화되면 이제 예전 같았으면 성장이 둔화되면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방어주, 가치주가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하죠.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이 둔화되면 성장주가 더 올라가요. 그 중에서 성장할 놈들 찾느라고. 네. 네.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강해지는 거죠. 성장하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전 세계를 돌이켜봐도 뭐 구글,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국내를 돌이켜봐도 그나마 이제 꾸준히 성장하겠다는 확신의 기업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네이버, 카카오 뭐 이렇게 빅테크로 쫙 쏠리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쏠리게 될 수밖에 없는 뭐 배터리 주식들 소위 BBIG나 이런 쪽이 쏠리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어져 왔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대반전이 벌어진 이제 배경은 일단 금리가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로 이제 돌입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산업이든 뭐 국가든 뭐 기업이든 영원히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주가도 영원히 오를 수는 없어요. 네.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에 좀 부딪혀 간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었고, 뭐 제가 많이 사례를 들지만은 99년에 그때는 이제 3차 산업혁명이었을 때잖아요. 그때도 뭐 똑같은 스토리인데
그때도 이제 뭐 성장주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었고 IT 붐 때. 예, 그때는 이제 뭐 기술주가 특히 통신주가 많이 올랐고 엄청났죠. KT가 20만 원까지 갔었고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제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 3만 얼마거든요. 7분의 1 토막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량주에 장기 투자한다고 이제 꼭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그건 얘기가. 아니죠. 예. SK텔레콤만 해도 그때 50만 원이었던 게 맞아요. 지금 30만 원 정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40% 하락을 했지만은 SKT는 그럼 20년간 SKT가 성장 안 했느냐? 기적의 성장을 이뤘죠. 10배 이익이 늘었어요. 네. 이익은 10배 늘었는데 주가는 이제 반토막에 가깝게 떨어졌다. 왜 그럴까? 그 당시 사람들은 한 20배 성장할 걸로 보고 밸류에이션을 한 거죠. 네. 근데 생각보다 성장을 덜 한 거예요. 하기는 했지만. 하긴 했지만. 네. 지금도 그래서 뭐 아마존이나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저는 이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할 거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 우리가 예상하는 성장과 실제 성장의 괴리를 맞출 자신이 없어요. 이게 과연 앞으로 한 10년간 5배 성장할 거를 예상으로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돼 있다면 네. 뭐 10배 성장하면 주가는 오르겠지만 혹시 5배 성장 못하고 한 2~3배만 성장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차이가. 네, 생각했던 차이가.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좀 한계에 다다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더 이상 성장할 기업이 이렇게 만만치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제 더 이상 팔 우물이 없다면 고여 있는 물을 이제 정화해서 마시는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드리면 이제 과거 성장의 결실을 일시에 취하려는 움직임이 이럴 때 나타나더라고요. 과거 성장의 과거 결실을. 성장의 결실을 일시에 취하려는 움직임. 네. 어떤 기업이 있어요. 예. 뭐 일신방지? 예. 한 10년, 20년 동안 벌어놓은 돈이 쌓여 있잖아요. 네. 현금 뭐 네. 잔뜩 들고 있고 땅도 팔고 돈이 막 쌓였어요. 근데 주가는 안 올라. 그럼 누군가 이걸 취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럴 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액티비스트, 행동주의 펀드가 등장하고 뭐 KCGI 같은 펀드가 이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 어떤 운동이 활발해지고 소액주주 운동 활발해지고 어떤 뭐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어떤 뭐 소액주주의 압박이 강해지고 배당 압력 세지면서 뭐 이럴 때 뭐 자사주 매수각도 많이 벌어지고 공개 매수도 나오고 이렇게 뭔가 좀 변화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보면 어떤 기업이 있는데 한 20~30년간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네. 국간에 재물이 잔뜩 쌓여 있는데 네. 이게 뭔가 발현이 안 되는 거죠. 성장성은 별로 없고 뭐 회사는 돈은 뭐 벌고는 있는데 성장은 없고 계속 쌓여만 가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한 공격이 나온다는 거죠. 투자자의 요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돈이 많이는 쌓여는 있는데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어차피 저 돈이 또 내 돈도 아니고 뭐 이른바 오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둬놓고 또 경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접근성도 쉽지 않고 그런 근데 한계가 그 좀 외에 있었군요. 투자 대상이 많이 있다면 성장 기업이 많이 있고 대안이 많이 있다면 많이 있는데 이 주식을 살 굳이 필요가 뭐, 없죠. 그렇죠. 예. 굳이 내가 왜 저기 갖고 그렇죠. 피곤하게 예. 저 오너랑 싸우고 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근데 이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다는 거죠. 아하. 근데 지금 일신방지 하다가 여기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떠밀려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아하. 좀 쥐어짜고 좀 저속한 표현이 하지만 또 뜯어먹는 식의 좀 그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캐피탈 게인을 목적으로 뭐 이렇게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도 많이 나오고 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뭐 시총이 뭐 3천억인데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1조가 있다. 네. 그럼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쉽잖아요. 그냥 사자마자 3배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근데 다른 주식들은 너무 많이 올랐고 비싸고 불확실하고 이제는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쏠릴 수밖에 없는. 네. 그게 영원히 되풀이되는 거죠. 과거 예, 99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2000년에 들어서면서 가치주가 13년간 좋았잖아요. 네. 밸류 사이클이 13년 온 거고 2014년부터 그로스 사이클이 지금 6년 온 거거든요. 네. 이제는 사이클이 이제 바뀔 때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결정적인 거는 작년 연말에 좀 피크아웃을 한 느낌이 좀 들어요.
성장주가. 일부 성장주들이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는 실적 장세로 이제 올해 그렇죠. 들어서면서 그거를 이제는 주린이 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냥 뭘 사도 뭐 대기업 계열사 주식 막 5배씩 오르고 이런 장세였다면 그런 장세는 뭐 10년 후에는 한번 올까 말까 할 텐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진짜 실적을 봐야 된다. 이 그렇죠. 기업의 체질, 체력을 봐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이게 이제 좀 힘들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거기서 또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코로나가 굉장히 어떤 성장주의 시세의 속도를 굉장히 앞당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벌어질 일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3, 4년 뒤에 벌어질 일을 땡겨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온라인 쇼핑하고 뭐 집에서 건강 진단도 온라인으로 맞아요.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줌 같은 경우 뭐 화상회의하고 이런 것들이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렇죠. 빨리 왔어요. 거의 한 10년치를 한꺼번에. 근데 빨리 오는 바람에 시세도 빨리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성장은 하는데 뭐 이게 반론을 피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바뀌는 건 당연히 인정을 하고 당연히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고 하겠지만 이게 속도가 너무 빨라졌고 시세 분출을 좀 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그래서 이제 성장주의 상대적 초강세 현상은 이제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쪽보다는 그동안 이제 오랜 동안 소외됐던 이제 가치주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6개월간 반영이 많이 됐고 가치주도 많이 올랐거든요. 유동성 장세에 이어서 실적 장세로 전환되면서 심하게 저평가된 가치주들이 제법 이제 제값을 받는 시대가 왔단 말이죠. 가치주 중에서도 꽤 많이 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올해 들어서도 그렇죠. 그렇고. 경기 민감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철강, 화학, 뭐 이제 뭐 자재나 소재 쪽 이쪽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또 이제 뭐 빅테크들도 무섭게 오르긴 합니다만 가치주가 한번 재평가만 받아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그냥 더블 이상이 그냥 나버리니까. 그리고 오래 가요. 지루하게. 그로스 사이클은 강력하게 짧게 오는 경우가 많고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근데 가치주는 한번 턴하면 이제 꽤 오래 가요. 무섭게. 지난 사이클은 13년 갔거든요. 그 사이클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그 기간 동안 뭐 저희 펀드가 1400% 수익이 날 정도로 굉장히 해피한 가치주들이, 가치 투자자들이 좋은 시절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제는 봐야 될 거는 좋은 성장주와 좋은 가치주가 공존하는 시대가 온다. 앞으로는. 좋은 성장주와 좋은 가치주가 공존하는 시대. 가치주의 초저평가 갭은 꽤 메웠어요. 이제는 좀 메우고 있죠. 아직은 룸은 남아있지만은. 그래서 뭐 이제는 뭐 압도적으로 가치주가 좋다. 성장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그나마 아직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성장주와 여전히 좀 룸이 많이 남아있는 그래도 너무 심하게 저평가된 가치주가 있다면 그런 쪽을 이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BBIG 장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 뭐 언택트니 뭐 이런 해서 근데 이제는 이제 그게 업종이 군을 이뤄서 다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배터리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사람만 기업만 계속 갈 수 있다는 거고 나머지는 좀 도태될 수도 있어요. 정확히 승자가 지금 나오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바이오가 다 오르는 게 아니고 그중에 정말 좋은 바이오 주식이 오르고 모든 테크주가 오르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뭐 빅테크주만 살아남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그게 이제 좋은 성장주와 좋은 가치주가 이제 공존하는 시대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거기까지만 들어보면은 그럼 투자하기 되게 쉬워질 수도 있겠나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훨씬 어려워요. 그 안에서 이제 잘 골라내야 되니까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걸 잘 찾아야 되는 거고. 쉽게 돈 버는 시대는 이제 완전히 지나간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실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고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분석을 하고 있고 잘 팔로우를 하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계속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제 그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이게 가치 투자에도 혹자들은 이제 유행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좀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있죠. 과거에 한번 많이 보셨잖아요. 2011, 12, 13, 14, 15 약간 횡보장일 때 가치주 펀드 엄청 붐이 횡보장일 때 코스피는 횡보하고 있지만 개별 종목별로는 그냥 막 그렇습니다. 그게 초 액티브 장세가 이제 벌어졌는데
지금 대자부처럼 떠오르는 게 지금 상황이랑 좀 비슷해요. 네. 그때도 리만 사태였잖아요. 코스피가 2100이었는데 네. 리만 사태 터지고 바로 900포인트 깨졌잖아요. 갔다가 그러면서 또 다소 빠른 속도로 한 1, 2년에 걸쳐서 2000이 왔어요. 바로. V자로. 예, 왔는데 그 과정에서 주도했던 게 또 대형 성장주였잖아요. 그랬죠. 그때 소위 차화정이라고 그때 하는 뭐 그 당시에. 현대차, 기아차, 뭐 네, 정- 자동차, 예. 정유, 장난 화학 뭐 이런 아니었죠. 쪽이었죠. 근데 그런 쪽이 이제 시세를 주도하고 2100까지 회복을 했는데 네. 5년 내내 2000이었잖아요. 그렇죠. 박스피. 예. 그러면서 그 활약했던 종목들은 주가가 좀 떨어지고 오히려 음. 그 외에 물 밑에 있었던 이제 가치주들이 대활약을 한 게 2011, 12, 13이었고 음식료 이런 게 엄청나게 네. 올랐었죠. 네. 롯데, 삼광, 뭐 같은 기업들이 PR이 뭐 4배, 5배 그 정도였던 것들이 주가가 뭐 서너 배 이상 다 많이 네. 올랐고요. 그러고 나서 2014, 15는 중소형 성장주장이었고요. 네. 그래서 코스피는 서 있었는데 어쨌든 종목 차별화가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된 거고 음. 지금 상황이 좀 그때랑 좀 유사하게 좀 가는 게 아닌가. 어쩌면 지수가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좌표를 짚어봐도 어쨌든 뭐 시총이 뭐 2,000조를 넘어섰고 이제는 네. 네. 코스피가 3,000이 넘으면서 그러면 기업의 수익은 뭐 작년에 뭐 80몇 조 났지만은 올해는 시장 컨센서스는 한 130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130, 40조? 한 코스피 200 기업 기준 정도로. 아니요, 전 상장회사 다 기준으로 보면 네.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네. 네. 모든 기업이 내는 수익이 과거 10년간 보통 평균적으로 100조 정도 봅니다. 네. 많이 벌었을 때 뭐 135조도 한 3년 전에 벌었었고 네. 지금 올해가 이제 거의 최고 수준 근처 오는 거고요. 네. 근데 뭐 2,000조를 가지고 이제 130조를 벌면 대충 뭐 6점 몇 프로 이렇게 네. 일드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 PR이 뭐 13배다, 14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이 수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적정한 수준일 수 있거든요. 과거 평균으로 보면은 네. 코스피 PR이 뭐 대충 한 10배 이렇게도 거래가 많이 되어 왔었는데 그렇죠. 이제 뭐 반면에 금리는 많이 떨어져서 네. 이게 비싼 건 아니에요, 전혀. 왜냐면 일드 갭으로 보면 네. 그렇죠. 뭐 주식은 6% 벌고 채권은 1점 몇 프로니까 아직 갭이 네. 4, 5% 정도 있는 거거든요. 일드 갭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일드갭. 이 갭이 뭐 4, 5% 존재하는 이상은 주식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렇게 고평가라고는 절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네. 이제 코스피가 여기서 뭐 4천, 5천 갔는데 이익 증가는 없으면 그는 이제 뭐 좀 비싸지니까 상대적인 메리트는. 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한 몇 년 박스권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2,800에서 예를 들면 3,500을 지루하게 몇 년 과거처럼 네. 가면서 그 물밑에서 종목 차별화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오히려 박스피 시절을 더 좋아하죠. 예, 그렇죠. 지수가 예. 별로 춤추지 않고 대형주들, 그러니까 뭐 IT,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바이오 쪽으로 막 수급이 쏠려 있을 때는 또 막 힘들어하고. 근데 그런 그렇죠. 것들이 좀 풀리고 예. 시장의 예. 관심사가 이제 퍼졌을 때 굉장히 이제 좋아들 하시죠. 기업들을 잘 찾아야 되는 거고. 펀드들도 이렇게 코스피가 크게 오를 때는 시장을 쫓아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코스피가 서 있으면 이제 액티브 펀드들이 초과 성과를 많이 내요. 맞아요.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에서 퇴임하신 게 정확히 작년 언제였죠? 연말입니다. 연말. 예. 근데 이제 그 즈음에서 뭐 그때만 하더라도 시장에 막 성장주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막 그렇습니다. 코스피 엄청 예. 올랐을 때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들 돌았죠. 한국형 그 가치 투자의 뭐 종말 아니냐, 예. 아니면 정말 이제 이채원 대표님의 그 한국투자밸류에서의 은퇴였지만 예. 뭐 지금 이제 계속 현역에 계시는 거긴 합니다만 그런 은퇴가 되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 아, 대한민국에서 가치 투자 정말 힘들구나. 예. 어렵구나. 혹은 변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제 물음을 좀 시장에 던져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에서는 가치 투자가 힘들다. 예. 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었죠. 예. 네, 좀 아까 저희가 이제 우리가 본론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에 이제 예. 슬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로 규정 짓기는 어렵지만은 네. 일단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 투자자 보호 장치가 좀 미흡하다는 거랑 지배 구조가 네. 취약하고 그다음에
어떤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소극적인 정책, 이런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유고, 그 외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징벌적인 상속세 때문에 대주주가 65% 이제 세금을 내고 나면 거의 뭐 두세 대 걸치면 거의 남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주가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는 기업들도 꽤 존재하지 않았나 그동안.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 상승을 많이 가로막고 가치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예.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좀 어떤 게 더 강화가 돼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법이 네. 상법 제 382조 3항이 이제 어떤 이사의 선관 의무나 충실 의무, 이 듀티 오브 로얄티에 관한 규정인데, 네. 그거를 짧게 요약하면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최근의 추세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놓고 보면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당연히 일해야 되지만은 네. 주주를 위해서도 일해야 되고 어떤 소비자나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좀 적합하지 않지 않나 지금 상법이. 네. 그래서 상법이 좀 이제 개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교수님도 꽤 계세요. 경북대법대 이상훈 교수님 같은 분들도. 그리고 또 한국 거버넌스 포럼 예, 활동도 하시잖아요. 포럼에서도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건 좀 보완이 좀 돼야 된다. 지금 트렌드에 맞게. 그것도 좀 국회 쪽의 움직임은 별로 없나요? 예, 아직까지는. 그 저희 증권사 사장님 하셨던 저 홍성국 의원님도 이제 국회 입성하시고 하셨는데. 그렇죠. 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용우 의원님한테도. 이용우 의원님도 그쪽 관심 많으시고. 관심 아주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좀 주주자본주의라는 인식이 퍼진 지가 사실은 뭐 미국이라든지 좀 유럽적 국가들에 비하면 굉장히 짧잖아요, 역사가. 그렇죠. 또 이제 굉장히 압축 성장을 해왔었고, 그것도 이른바 오너라는 리더십 있는 사람을 필두로 이제 막 기업들이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그걸 변해야 되는 거고. 근데 미국은 이미 그 주주자본주의를 뛰어넘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 ESG로 가고 있는 분위기고, 저희는 아직 주주자본주의까지도 못 가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현실이고, 근데 이런 이제 현상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놓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도입이 돼 있지 않아요. M&A를 할 때. 예. 예를 들면 주가가 이제 10,000원이죠. 네. 근데 이게 그 주식을 팔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팔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20,000원에 팔렸어요. 그러면 하루 상한가 치겠죠. 13,000원. 네. 1년 지나면 다시 10,000원가 있고. 네. 그러니까 대주주만 프리미엄 붙여서 비싼 값에 팔았고. 나가고 다른 소액주주들은 그냥 거죠. 이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인수한 분들은 또 그거를 자사주로 저가에 10,000원을 계속 사가지고 결국은 이제 저가에다 평단가는 낮아지는 거잖아요. 2배 주고 사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 뭐 이렇게 내 주식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은 회사 같은 주식인데 대주주의 주식과 소액주주의 주식과 그렇죠. 그냥 갭이 확 차이 나 버리니까. 실제 가치는 20,000원인데 이제 10,000원에 거래야 되는데 나는 20,000원에 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대주주는 20,000원에 팔고 나가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50% 플러스 한 주나 뭐 20%만 있더라도 경영권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경영권이 없는 소액주주들 표는 그렇죠. 사실은 뭐 그냥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제 대주주랑 같이 붙어 있는 투자자들 중에서는 그 태그얼롱 조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는 태그얼롱 조항이 그렇죠. 꽤 있죠. 너 팔 때 내 것도 같이 팔도록 계약해 놔야 해라는 게 이제 큰손 투자자들 경우에는 그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제도적으로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소액주주들은 전혀 힘을 쓸 수가 없는 현실이고. 근데 유럽은 아예 법제화가 돼 있어요. 유럽도. 예, 유럽은 무조건 다 사줘야 돼요, 소액주주 것도. 우리나라에서 그거 도입하자고 하면은 어떨까요? 일단은 반응들이? 뭐 M&A 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기업들 구조조정하기 어려워지니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가야 할 길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뭐 $10짜리가 예를 들면 15불에 M&A 되면 즉각 주가가 15불 가고 영원히 15불 있다가 이제 사라져버리거든요. 정확하다고 표현하면 조금 맞지는 않는데 굉장히 시장이 그걸 잘 반영을 해주죠. 돈을 잘 버는 대로 또 반영을 해주고. 그렇죠. 근데 이게 폐해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이 실제 가치가 한 2, 3만 원 돼도 10,000원에 있어도 방치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10,000원에 팔 게 아니니까. 그렇죠. 2, 3만 원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전 세계 평균 경영권 프리미엄이 한 40%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여러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 제일 높다고. 엄청 높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네. 경영권을 높이 쳐주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현재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뜻도 되는 거고. 그럼요. 근데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되고 이런 이슈가 있으면 어쨌든 뭐 소수주주 의결을 뭐 따로 하든지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시가합병 제도가 있어요. 시가합병 제도. 근데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A라는 기업은 업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아하. 최악이고 네. 근데 B라는 기업은 업황이 절정이에요. 네. 근데 딱 요날 합병이 결정이 돼버리면 A라는 기업을 갖고 있는 주주는 이제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거죠. 네. 난 팔기 싫은데 팔아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합병이 돼버리면 내가 갖고 싶지 않은 B 기업 주식이랑 섞여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희석이 돼버리는 영향이 있어요. 이게 법이니까 합법이거든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그 대주주가 지분을 예.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되게 고평가를 시키려고 하고 지분이 없는 그럴 회사는 수 있겠죠. 저평가시키려고 하는 사례를 우리는 이제 되게 많이 봐왔죠. 같은 계열사고.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예를 들면 법원에서 네. 뭐 회계법인 한 두세 군데 의뢰를 해서 예. 공정 가치를 구하시오. 네. 그래서 공정 가치를 구하고 그 가격에 합병하시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MOM이라 그래가지고 MOM 룰이라고 있어요. 네. Majority of 그 Minority. 그래서 소수 주주 의견을 따로. 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생기면 그래도 난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나는 그래도 주가 오르니까 합병하면 팔고 나올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게 소액 주주만 따로 모아서 이제 따로 이제 의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찬성을 하면 그래 합병 오케이. 근데 이런 이제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OECD 20개국 중에서 이렇게 시가합병하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부분 예. 얼마 전에 그 박용옥 대표님도 저희 여기 출연하고 가셨거든요. 그 이야기할 때 잠깐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시가합병 제도가 그래서 이른바 대주주들이 막 눌러놓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고 의혹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대주주 입장에서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10,000원인데 법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이 2만 원으로 평가했다. 그럼 2만 원으로 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굳이 주가를 눌러놓다거나 필요가 없는 거죠. 저평가되는 걸 선호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 평소에 뭐 그러면 이제 뭐 IR도 좀 하게 될 거고 참 쉽지 않은 건데 예. 꽤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세미나도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이게 뭐 서서히 바뀌겠죠. 그 이제 M&A 경우에 상대적으로 현재 주가보다 이제 대주주는 높은 값에 팔고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게 한샘의 케이스잖아요. 예. 뭐 물론 한샘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전통적인 표현은 좀 틀릴 수도 있겠다. 과거에 PER이 결코 낮지는 않았던 회사예요. 막 30배, 40배 그렇죠, PER도 그렇죠. 받던 회사니까 이게 그렇죠. 뭐 저평가다 고평가다 우리가 이야기할 거리는 아닌데 예. 거기는 뭐 사모펀드랑 현재 주가는 10만 원대 초반인데 뭐 한 30만 원까지도 뭐 부르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주가는 한번 몇 번 이제 급등하다가 또 이제 다시 내려오는 현상도 나타나고 예. 정확히 그게 우리 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많습니다. 이제 남양유업도 어쨌든 시세보다 훨씬 맞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거의 100% 같아요. 경영권 프리미엄이 2배. 이건 네. 전 세계에서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데 다 사줘야 된다면 프리미엄이 낮아지겠죠. 주가는 적정 주가로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 거고 네. 그렇잖아요. 10,000원짜리를 2만 원에 사는 게 아니고 이 주가가 한 15,000원 가 있고 30% 프리미엄으로 2만 원에 가격은 같아지는 건데 맞아요. 근데 다 사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소액 주주들이 이제 눌려 있는 만큼 최대 주주는 프리미엄을 받는 건데 반대로 그렇죠. 소액 주주들 것까지 같이 사줘야 된다면 이 예. 대주주의 프리미엄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니 예. 여기는 좋고 여기는 안 좋은 건데 뭐 당연히 이쪽에서는 또 반대를 하겠죠. 참 어렵습니다. 그 자사주도 미국은 자동 소각되잖아요. 사면. 네. 예. 우리는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또 이용해 먹기도 하고. 용도가 참 자사주를. 많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뀔 거니까. 바뀔 거라고. 예, 언젠간 바뀌겠죠. 언젠가는. 제 생에 안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언젠가는 바뀔 거기 때문에 이제 최악인데 좋아질 것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투자 환경은 좋아지고 있다.
가치주의 이것 때문에 가치주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뭐 매년 이제 세법 개정안 정부가 발표할 때도 그렇고 점점 더 소액주주들이 많아지는 것, 즉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많아질수록 예. 정부 정책도 또 국회에서도 국민들, 소액주주들을 많이 그쵸. 신경 쓸 수밖에 없겠다. 예. 왜냐하면 그 힘이 세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 확실히 듭니다. 그 상증세, 그러니까 상속 및 증여세 예.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예. 뭐 아까 이제 한샘 사례를 들었으니까 여러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 뭐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기 자녀들한테 뭐 경영을 저기 한 것도 좀 쉽지가 않고 뭐 아드님이 뭐 돌아가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자녀들이나 혹은 손주에게 증여를 하는 거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 그냥 예. 마음 편하게 프리미엄을 몇 배 붙여서 파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거다라는 예. 게 되게 컨센서스가 된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 좀 그게 꼭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네. 뭐 경영권 승계를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더 좋은 경영자가 있으면 맡기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소유주가 결국은 이제 거대 자본 집단이나 사모펀드나 글로벌 이런 쪽으로 다 가버리면 결국은 기업의 주인은 다 없어지고 뭔가 좀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앞으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좀 이렇게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답은 없죠, 사실은. 예. 그렇죠. 일본 같은 정답은 경우는 좀 없는데. 이연해주는 케이스는 있는 모양이던데 승계 목적이면 네. 세금을 안 내는 건 말이 안 되고 네, 네. 좀 이연해주는 예. 나중에 엑시트 할 때 한 번에 내라 아, 라고 하든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65라는 숫자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참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저도 뭐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예. 갖고 있는 이제 지분가치 10억에서 3억으로 이제 정부가 강화하려 할 때 예. 그때 진짜 소액주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같이 목소리를 냈잖아요. 심지어 투자금이 3억도 안 되는 사람들까지 예. 대주주 기준을 그렇게 강화를 하면 결국은 그게 나비 효과로 돌고 돌아서 소액주주들한테까지 온다. 그렇죠. 이거였기 때문에 상증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당장 뭐 몇십억, 몇백억 상속받고 증여받을 일은 없지만 예. 결국 그 대주주들의 이제 상증세 때문에 기업 가치를 눌러놓는 것 때문에 결국 돌고 돌아서 개미들한테까지 피해가 오니 이거는 현실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성이 높아지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보완 제재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지나고 보니까는 한국의 가치주가 좀 최근 성과가 안 좋았던 이유는 결국 ESG가 나빠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G에 대한 부분만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네. 뭐 E에 대한 부분도 지나고 보면은 결국은 대부분 이제 국영제 기업에 속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그 이산화탄소를 많이 네. 배출시키는 업종이 많아요. 뭐 철강, 화학, 시멘트나 뭐 등등 이런 업종들을 보면은 그리고 뭐 S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쩐 소통을 잘 안 해요. 이런 한국의 가치주들 오래된 기업들 보면 네. 적극적으로 IR도 안 하고 뭐 소통도 안 하고 기업 탐방도 잘 안 받아주고 맞아요. 뭐 전혀 홍보를 안 하니까 회사가 좋은지 아무도 모르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아 회사가 의지가 없구나 하면 굳이 내가 이걸 왜 사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 뭐 예전에 제가 10몇 년 전에 어떤 기업에 이제 전화를 해서 네. 뭐 상황이 어떠십니까 물어보면 자꾸 귀찮게 하면서 배당 안 할 겁니다 이러는 아, 그건 뭐지? 그러니까 황당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유, 지금 그러면 지금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큰일 지금은. 나죠. 뭐 배당, 그게 자기 돈도 아니고. 예. 야, 제가 아시는 분도 이제 저랑 이제 절친한 이제 펀드 매니저, 지금 현역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부산에 이제 그 펀드에서 투자하는 기업에 탐방을 갔는데, 네. 미리 사전에 예약은 안 했어요. 어차피 안 받으니까. 근데 부산에 탐방 간 김에 예. 회사를 간 거예요. 네, 네. 가서 인터폰을 눌렀는데, 네. 그냥 거기서 바로 돌아가세요 해가지고, 문도 못 열어보고 이제 쫓겨서 서울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주식 담당자도 못 만나고. 뭐 CEO, CFO가 아니라. 뭐 아예 그냥 통화도 못하고 인터폰 누르고 그냥 회사에 찾아갔다가 안 돌아가세요 이러고 그냥 주요 쫓겨나- 투자자였는데요. 주주죠. 예, 주주였는데. 예. 야, 근데 저는 지금 그래서 그 세상이 완전히 지금 바뀌었잖아요.
제가 한 10년 전에 쓴 기사 중에 그때 이제 방송 통해서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회사 오지 마세요였어요. 기사 제목이 우리 회사 오지 마세요. 그때 한투밸류에서 CIO 하실 때 예. 이야기해 주셨던 회사 케이스도 이야기를 했었고 예. 거기에 아마 남양도 포함이 됐었을걸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막 IR 잘 안 하고 소통 잘 안 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회사는 좋은데 이걸 내 회사니까 니들이 뭐 왜 알려고 하는데 막 이런 부류들이 아직도 없지 않아 있죠. 어떤 기업은 이거는 아주 오래되진 않았는데 한 5, 6년? 하는데 진심으로 예. 제발 부탁이니까 저희 회사 주식 사지 말아주세요. 간곡히 부탁을. 왜요? 일단 뭐 유통 주식도 좋고 얼마 안 되고 뭐 자사주도 꽤 들고 있는데 기관이 사면 더 거래가 안 돼가지고 이거 문제가 되고 라고 얘기했는데 속내는 모르죠. 상속세 이런 거니까요. 대주주가 싫어하신다. 뭔가 주가가 불편해하신다. 오르는 걸 원하지 않겠죠.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기 막 한 3%, 5% 갖고 있는 주주는 또 뭐 주주 제한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귀찮게 할 수도 있고 귀찮은 거죠. 그게 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더욱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불편한 회사에 내가 괜히 고생할 필요 뭐 있느냐. 그렇죠. 네, 그냥 맘 편한 회사로 가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ESG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소셜 소통 측면에서도 신경 쓰는 회사가 저는 좋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오히려 역으로. 그렇죠. 소통하는 회사들 잘 찾아야 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소통하지 않는 회사에 투자를 안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네. 저 고생 많이 하셔서 아니 굳이 뭐 의지가 없는 기업에 우리가 싸우기 싫거든요. 뭐 굳이 회사랑 싸울 필요 없다. 그냥 의지가 있는 기업, 생각이 있는 기업, 소통할 최소한 여지가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겠다. 그게 지금 이제 라이프 자산운용이 표방하는 바가 예. ESG 중심 투자기는 하고 예. 행동주의 펀드기는 한데 그게 예. 과거의 행동주의, 그러니까 막 적대적으로 싸우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간 전혀 다른 아닙니다. 예, 스타일이라서.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뭐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예. 뭐 세 가지가 결합된 거죠. 일단 가치 투자가 바탕이 투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ESG가 들어가 ESG. 있는 거고, 그리고 행동주의. 그러니까 세 가지가 결합된 형태인데, 그러니까 뭐 정통적인 가치 투자의 지금 한계를 느끼면서 저희가 한 단계 진화하고 네. 확장된 형태의 가치 투자 펀드에 ESG와 행동주의를 가미시킨 건데, 네. 먼저 ESG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ESG 투자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스크리닝 방식을 많이 써요. 스크리닝 방식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뭐 포지티브 스크리닝이라고 하면 ESG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네거티브 방식은 낮은 기업을 빼는 거죠. 그렇죠. 안 할 것만 잘라내는 것들. 제거하는 방식이고, 그 외에 뭐 방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통합 스크리닝이라 그래가지고 뭐 재무적 요소를 좀 반영시킨 좀 정량 기법 써서 하는 방식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규범 스크리닝 방식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UNPRI 같은 뭐 대표적인 어떤 규준이 있거든요. 네. ESG 규준이 있는데 그 평가 기준을 보고 이제 투자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 외에 뭐 임팩트 투자처럼 뭐 직접 투자하는 방식, 네. 어떤 뭐 환경이나 소셜 이슈나 프로젝트나 그런 뭐 기업에 투자하는 이런 펀드들이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행동주의나 인게이지먼트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건 이제 인게이지먼트에 가까운 건데, 그 ESG는 저희는 이제 ESG 평가나 좀 레이팅이 낮은 기업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시장의 오해나 편견, 무관심 때문에 마치 이 기업이 ESG가 안 좋은 것처럼 인식이 되는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기업을 이제 발굴을 해서 네. 회사와 소통을 해서 우리가 보기엔 이러이러한데 사실 좀 ESG를 좀 향상시킬 좀 의지가 생각이 있느냐? 있으십니까? 네. 그런 생각 없으면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거고, 네네. 그 생각이 있다면 저희가 응원하고 도와주고 컨설팅 해주고 자문해줘서 기업 가치를 제고시켜서 뭐 모든 이들이 좀 윈이 날 수 있는, 기업도 좋고 주주도 좋고 뭐 저희 펀드 가입자도 좋고 저희 회사도 좋을 수 있는, 그리고 사회에 기여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펀드인 거죠. 근데 행동주의에서도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아예 안 산다 그랬잖아요. 네. 관심이 없는 기업은. 그러니까 저희는 공격적인 행동주의가 아닌 거고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행동주의 펀드인 거죠.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행동주의라는 말이 이제 낯서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예. 이렇게 기자들 입장에서 봐도
행동주의 그러면 되게 과격해 보일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일단 주총 불러보고 막 그렇죠. 외국 사례들을 보면 좀 다소 이제 기업을 윽박지르거나 뭐 과도한 배당을 요구한 케이스도 있고 뭐 과거에도 뭐 엘리엇이 또 삼성전자랑 한번 싸우기도 했었고 칼 하이칸, 엘리엇, 특히 뭐 외국의 헤지펀드 행동주의 헤지펀드 들어온다 이러고 굉장히 우리나라에 이제 막 난리 나는 것 같고 막 이런데 어찌됐든 간에 뭘 빼가거나 기업을 망하게 하려거나 이게 아니라 같이 윈윈하자. 그렇습니다. 함께 누리자, 성장하자. 어차피 뭐 상장 기업은 공개 기업이니까 공개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라는 건데 이제 우호적인 행동주의를 표방을 하시는 거고. 근데 약간 제가 드는 걱정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 펀드에는 들어가려면은 자금이 초창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약간 엑시트는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시간은 좀 걸리겠죠. 최소한 뭐 2, 3년을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기업 가치 제고가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서서히 진행이 이제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한테 적합한 이제 펀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기 이채원 의장의 라이프 자산운용이 저 기업에 들어간다더라. 그래서 주가가 뭐 하루 만에 쫙 올라버리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요? 저희가 뭐 서서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뭐 어차피 좀 이제 미공개 정보가 될 수가 있고 저희가 아예 뭐 공개적으로 MOU를 맺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건 이제 정당한 이제 방법이 필요할 거고 우리도 싸게 사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주식을 한 주도 안 샀는데 MOU를 맺고 공개적으로 이 기업이랑 뭘 하려고 하는데 주가가 밀어오르면 저희는 이제 못 사는 거죠. 그럼 또 주가는 다시 빠지겠죠. 그죠. 또 이제 떨어질 때까지 다시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시장 원리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런 ESG 측면에서 우호적인 행동주의 펀드를 뭐 반기거나 그런 대상으로 좀 찾으셨거나 소통을 해봤는데 좀 괜찮거나 그런 데들이 좀 있던가요? 어때요? 뭐 후보군들은 뭐 과거에 제가 오랜 기간 투자를 해봤으니까 기업의 성향은 잘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최소한 소통에 마인드가 열려 있는 그런 기업들은 꽤 있고요. 일단 뭐 저희 계획은 일단 뭐 다 레터를 보내야 되겠죠. 접촉을 다 하고 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냥 예외를 시키는 게 맞는 거고. 일단 최소한 만나는 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나주지도 않는 기업들도 꽤 있을 거잖아요. 그런 기업은 그냥 안 사야죠. 안 사서 그냥 주식 불매운동 우리 스스로 그런 기업에 투자 안 한다. 뭐 그 만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 뭐 CEO? 최대 주주? 그건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실무진부터 접촉을 해야 되니까 먼저 차근차근 나가야 되겠죠. 어느 정도 실무진부터 접촉을 해서 그래도 최소한 뭐 소통의 여지가 있으면 우리가 뭐 어쨌든 매수 리스트에는 올라올 수가 있으니 그 이외에 좀 진행 속도에 따라서 최고 경영진도 소통을 해야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근데 사실 우리 진짜 이채원 의장님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좀 한다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이채원 의장님 정도도 힘들어할 정도면 일반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CEO를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의 비즈니스 구조와 CEO 즉 최대 주주일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만 꼽으라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즈니스 구조는 사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른바 최대 주주나 CEO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찾아보고 레퓨테이션을 체크하고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쉽지도 않고요. 그 좋은 CEO가 언제 또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진 교체 측면에서요? 아니면은 경영진 교체. 왜냐하면 CEO를 믿고 투자했는데 CEO가 회사를 그만두고 딴 데 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더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경영자의 자질 중요하죠. 그래서 지배구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최상의 지배구조를 이 오너가 최대 주주가 충분히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영에는 이제 관여를 일치 안 하고 본인이 최고의 CEO와 보드진을 선임해서 그 사람만 뽑는 역할만 하고 감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을 잘 못하면 이제 교체를 해버리고 그 대신 이제 경영에 직접 관여는 안 하고 계속 최고의 CEO만 그냥 뽑아서 계속 앉혀놓는 거죠. 그게 이제 좋은 지배구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기사 네이버 대표이사 바뀌었다고 해서 회사가 출렁이지 않듯이. 근데 우리 워런 버핏
형님은 저 네. 버크셔에서 왜 대주주이자 CIO이자 CEO이자 다 하시지 않나요? 그게 본인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버크셔에서 뭐 주가도 좋고 거긴 또 이제 주주 환원도 잘하고 하기는 예. 하니까요. 근데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거를 이제 일반 상장사들 코스피 예. 코스닥 상장사들한테 그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 받아들이느냐 또 이제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 근데 어쨌든 지금 세상이 너무 바뀌어서 예. 지금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뭐 그런 기업들은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에서는. 그럼 제가 갑자기 뭐 ESG 얘기를 하니까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이게 그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일시적인 뭐 광풍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많은 얘기가 많잖아요. 거대 자본의 음모설도 있고, 네. 뭐 중국을 견제하는 네. 걸 수도 있고, 얘기들이 많지만은, 저는 이제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과거 수천 년 전, 뭐 오래전 역사를 돌이켜보면 세상을 지배하는 거는 뭐 힘이 지배했었잖아요. 네. 군사력, 권력,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를 했었지만은 20세기 들어서면서 급격히 이제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또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모렐러티, 좀 도덕이 지배하는 도덕성. 세상이 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전 세계 최대 부자들이 네. 거의 미친 듯이 전 재산을 투입해서 기아와 빈곤과 질병과 재난과 불평등과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네. 뭐 워렌 버핏, 뭐 네. 재산의 98%, 그렇죠. 뭐 이게 그죠? 뭐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말할 것도 없고, 제프 뭐 베이조스, 뭐 주커버그까지. 저커버그까지. 국내도 뭐 김원수 회장님이 김범석 의장. 재산의 뭐 상당 부분을 이제 기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근데 더 이상 이제 돈이 많은 걸로 존경받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지 않았나. 이제 도덕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을 이제 많이 번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세상에 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착한 척 해야 되는 이제 시대가 온 게 아닌가. 뭐 인간의 본성이나 이게 본질이 그렇게 뭐 갑자기 바뀔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본성이 약하더라도 어디 가서 이제 나쁜 짓 하고 살 수는 없는 시대가 이제 온 게 아닌가. 네. 조금 이제 본성이 안 좋더라도 어디 가서 착한 척 해야 되고, 그러면 기부도 좀 하고 맞습니다. 좋은 일을 해야 되면 그게 나쁜 건가 과연? 결국은 뭔가 좀 이게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예, 그 돈이 좋게 쓰이면 되잖아요. 결국 본질은. 착한 척이라도 해라. 예, 그러니까 예. 분칠하고 화장하고 예. 신용하고 예. 척만 해도 전 도움이 된다, 사회에는. 그죠. 아예 그것도 안 하고 예. 계속 나쁜 짓만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참 그 예. 나쁜 짓 많이 하시던 대기업 총수분들도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거는 진짜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ESG라는 말이 뭐 1, 2년 된 것도 아니고 근데 한 10년 그렇죠. 전만 하더라도 예. 그게 뭔데? 그게 돈이 돼? 뭐 투자자들조차도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렇죠. ESG 신경 안 쓰면은 정말 국가적, 사회적으로 이제 따돌림을 당하는 기업이 예. 될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영자가 될 수도 있고 하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오히려 더 그걸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들도 사실 보세요. 뭐 예. 미투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학폭이니 인성 논란 있으면 인성. 거의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맞습니다. 재기불능에 빠져버리지 연예인도 않습니까? 그렇고 인플루언서조차도 그렇고. 예. 최근에 기업은 뭐 사실 뭐 특정 기업을 거론하기 뭐하지만 남양유업 사태도 보면은 결국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우호적인 환경이다. 같이 투자하기에는. 예,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대놓고 네. 아유 우리 뭐 배당 안 합니다. 아유 뭐 탐방 안 받아요.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왜 뭐라 해야 되나 좀 다 따라올 때 끝까지 안 따라오는 애들 몇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제 그 중에 있어서 또 그렇죠. 저 아는 분들도 그런데 계속 소액주주 운동 벌이고 소송하고 막 주총 표대결하고 힘드신 분들도 아직까지 있기는 한데 뭐 하여튼 뭐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이제 변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취약을 벗어나서 이제 좋아진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그 ESG 이 트렌드도 있겠지만은 네. 제도적으로도 좀 바뀌고 있는 게 있어요. 제도적.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됐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치명적인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 증벌적 감사 선임, 예. 감사 선임하는 거. 감사 선임. 3% 룰. 3%를. 공정경제 3법. 예. 과거에는 이제 원래 있었어요. 감사인 제도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거기도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해서 3%밖에 이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주주가 50%를 갖고 있어도 네. 47%는 죽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액주주가 뭐 333에서 9를 모으면 네. 그들이 감사를 선임할 수가 있었죠. 됐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감사위원회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네네네. 이게 예를 들면 그 자산 규모 2조 이상은 자동 전환이 돼요. 감사위원회로. 그러니까 사회이사 중에서 뭐 감사위원을 뽑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이사 중에서 사내이사 포함해서 그 회사 이사 중에서 뽑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50%면 이사를 선임한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네. 그 중에서 감사 선임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주주 제안을 해도 예선 탈락이에요. 아예 여기까지 못 오는 거예요. 예.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감사위원회 제도가 좀 이렇게 다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좀 많이 문제가 있다라고 네.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 감사위원회 체제 하에서도 어떤 이제 소액주주가 이제 감사 이렇게 선임을 주주 제안을 만약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분리 선출을 해야 돼요. 같이 사내 이사랑 같이 이제 겸임식으로 해가지고 네. 같이 분리 선출해야 되니까 한 명은 예, 3% 룰이 이제 바로 작동이 돼 버려서 네. 대주주가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3%밖에 행사를 못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 소액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감사 선임 하나가 어디냐. 그러니까 굉장히 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일부 상장사들은 소액주주들이 감사 선임한 케이스도 있어요. 있죠. 있는데 감사 하나 넣는다고 해서 정말 이 회사가 달라질 것이냐까지 보면 또 그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예, 그건 그렇죠. 근데 틀림없이 좀 영향은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권한은 큽니다. 네, 굉장히 크죠. 사실 그 감사가 CEO 다음 넘버 2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사회 내에서 결의된 사안까지 감사가 스톱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비호형 뭐 불법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들여봐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사회 결의 내용이 집행되기 전에 스톱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감사의 권한이 되게 좀 막강하긴 하다. 근데 뭐 특히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배주주가 합법적으로 일반 주주의 어떤 이익을 편취하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때 막아줄 수 있죠. 최소한 나쁜 짓은 못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대 교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세대 교체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이제 많은 대주주분들, 1세대 분들은 주가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상속세가 높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2세, 3세까지 와버렸어요. 지금 급격히 교체가 됐습니다. 이제 지금 대주주가 30년 전에 대주주분과 지금 대주주분은 달라요. 세대가. 그 3세까지 왔기 때문에 마인드도 다르고 일단은 뭐 자본주의에 대해서 잘 알고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왔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가 있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걸 용납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심지어는 우리 주식 왜 이렇게 싸? 그런 분들은 주가를 누를 필요가 전혀 없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증여를 받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상속세 내야 되잖아요. 증여세 그러니까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연부연납으로 뭐 5년에 걸쳐 내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그냥 뭐 주가가 오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배당도 많이 하게 되고 배당해서 배당을 받아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격히 이제 배당률이나 기업 가치가 제고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도 사실은 약간 그런 취지가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환경은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좋은 환경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3세를 위해서 지배 구조를 막 뗐다 붙였다 하는 과정도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약간 근데 말씀하신 케이스는 어찌 됐든 간에 2세든 3세든 경영진의 세대 교체가 완료됐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자식한테 경영권을 물려주진 않겠다는 이미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어찌 될지는 되게 궁금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 상속 증여가 완료된 기업들만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주가도 오르기도 하죠. 참. 이제 뭐 어떤 공시가 나오면 증여했다, 상속했다면 주가가 올라요 또. 예, 맞아요. 시장이 무서운 게 예를 들면 뭐 증여가 안 된 상태에 있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그럼 시장이 알아서 그 주식을 또 안 사고 안 올려주는 경향이 있어요. 똑똑하죠. 답답하죠. 네. 저는 오히려 아, 이용당하는 걸 수 있잖아요. 그게 똑똑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 결국 이제 이용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지주사 같은 걸 보면 이제 그런 특히 그렇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지주사 주가 저평가된 요인이 이것도 반드시 이게 무슨 시장의 생리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주식이 오르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지주사만 물려주면 되니까. 네. 저는 뭐 지금 사실 뭐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뭐 특정 종목이나 네. 뭐 업종에 대해서 거론하기는 이제 쉽지가 않은 거고 네. 또 미공개 정보 방지법도 있고 해서. 네. 근데 카테고리를 봤을 때는 이제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항상 고배당 지주사 2개를 말씀드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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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고배당주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지주사 디스카운트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걸 뭐 자세히 이제 설명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다들 논리가 이제 더블 카운팅 그렇죠. 이슈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타 자회사도 상장돼 있으니까. 둘 다 상장이 돼 있으니까 예. 이게 더블 카운팅 아니냐.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은 그 대부분 이제 외국은 둘 중에 하나만 상장돼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우리나라만 유독 좀 이제 자회사랑 지주가 같이 상장돼 있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심하죠. 예. 심하긴 한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보면은 내재 가치와는 상관이 없어요. 좀 뭐 희소성 뭐 이런 걸로 이제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으나 네. 실제 가치와는 무관한 거거든요. 더블 네. 카운팅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가치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펀딩을 했어요. 그래서 네. 자금을 한 10조 정도 모았어요. 네. 블라인드로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삼성전자를 다 샀어요. 한 종목을. 10조를 가지고.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상장을 시켰어요. IPO에서. 네. 이게 왜 5조에 거래되죠? 10조짜리 맞잖아요. 이 팔면 10조 나오는데 이게 네. 왜 5조에 거래되죠? 네. 예를 들면 그러면 ETF는 왜 반값에 거래 안 되죠? ETF도 더블 카운팅 아니에요? 일종의? 그렇죠. 펀드로 사서 이 상장돼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증권이라는 것들이 다. 네, 그런 다 거기도 더블 하고. 카운팅. 그렇게 따지면 뭐 다 마찬가지 아닐까? 모든 펀드들이. 그래서 이제 그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 단지 이제 수급 논리나 뭐 희소성의 원칙 이런 거는 좀 뭐 납득은 간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만 쭉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동성 디스카운트 그건 오케이예요. 저는 그거는 한 5% 네. 뭐 디스카운트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요. 삼성전자가 만약 지주로 간다. 네. 그러면 이제 사업 뭐 핸셋이랑 반도체, 가전 이제 분할을 할 거잖아요. 자회사로. 네. 그럼 사업회사랑 이제 지주가 일반적으로 네. 3대 7로 분할되잖아요. 네. 그럼 삼성의 지주사는 예를 들면 시총 150조, 밑에 자회사는 뭐 합쳐서 350조. 네. 이렇게 되면 밑에가 시총이 크잖아요. 네. 유동성이 좋죠. 이거보다는 이게 거래가 잘 되니까 이쪽을 선호할 거라는 생각은 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떨어지니까 유동성 디스카운트 뭐 몇 %는 인정한다. 그거는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그리고 또 하나 디스카운트 요인은 이제 투자자로 하여금 선택권을 앗아간다라는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LG전자가 좋아서, LG화학이 좋아서, LG생건이 좋아가지고 뭐 LG주필도 이건 종합선물 세트다. 네. 난 주LG 너무 싸. 네. 주LG를 샀어요. 근데 사서 한 뭐 몇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막 뭐 사드 터지고 이래가지고 화장품이 불안한 거예요. 네. 근데 LG 생각만 좀 빼고 싶은데 뺄 수가 없어요. 네, 네. 지주사 묶어져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런 점은 저도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하고. 근데 반면에 또 이제 프리미엄 요인들을 따져보면은 네. 일단은 지주사는 이제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봐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예. 이해관계가 일치하잖아요. 네. 대부분의 이제 최대 주주는 다 지주만 들고 있지 밑에 자회사는 한 주도 없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운명을 같이 하는 주식인 거예요. 단지 이제 뭐 상속 증여세가 좀 걸려 있다는 건 이제 문제가 되지만 궁극적으로 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네.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 지주사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일종의 투자회사 개념으로 많이 보고 있고 네.
계열사들이 너무 고평가되고 좋은 매수처가 있으면 팔기도 하고 또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IPO 시켜서 뭐 SK처럼 이렇게 바이오를 시켜서 이렇게 계속 좀 이렇게 자본을 회수하고 또 투자해서 회수하고 이런 이제 좋은 투자회사로 좀 인식을 하면은 디스카운트 요인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SK라는 이제 지주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SK가 뭐 SK 이노베이션, SK텔레콤, 뭐 하이닉스 여러 좋은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SK텔레콤을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SK를 분석하는 이제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네. 이게 대부분 이제 썸 오브 파츠 네. 가치 합산법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SOTP. 네. 예, 예. 그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SK가 갖고 있는 SKT 지분을 계산을 하잖아요, 시가로. 네. SKT 지금 뭐 예를 들면 30만 원? 그럼 뭐 20%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네. 나오면 그거를 30% 디스카운트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시가에서. 네. 근데 이유는 이제 안 적혀 있어요. 그냥 항상 해왔으니까. 그렇죠. 뭐 심지어 비상장은 뭐 50% 디스카운트하고. 네. 근데 뭐 상장시킬 때 50% 디스카운트 아니고 뭐 몇 배 높게 상장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SK가 만약 SK텔레콤을 팔 수도 있잖아요. 네. 더 좋은 대안이 생기면. 근데 팔 때 그러면 30% 디스카운트해서 판다는 얘기인가요? 그 논리잖아요, 레포트는. 그러면 30만 원이면 33은 9, 21만 원에 팔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장이. 근데 얼마에 팔 것 같으세요, 만약 팔면? 절대 그렇게는 안 팔죠, 최소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고 싶고. 제 생각에는 이게 예를 들면 시총이 SKT가 대충 한 20몇 조 된다고 치면 20% 들고 있으니까 한 5조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시가가. 네. 근데 5조에 팔린다고요? 절대 아니죠. 5조가 아니고 30% 디스카운트 하면 3조 5천억에 판다고? 10조 정도에 팔리지 않을까요, 최소? 프리미엄을 붙여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 60만 원에 뭐 전 세계 P가 난리가 나겠죠, 이게 매물이 나오면은. 네. 근데 왜 그렇게 디스카운트 하죠? 그래서 제 주장은 지주사 갖고 있는 그 자회사 주식은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경영권 프리미엄. 오히려. 근데 지주사는 다 디스카운트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디스카운트를 해왔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애널리스트들도 사업 부문별 가치를 합산을 해서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SOTP 방식으로 할 때도 그냥 디스카운트를 해야 그쵸? 되는 것, 시세는 거.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례로 뭐 똑같이 PER 하더라도 글로벌 동종 업종 PER은 20배인데 우리는 뭐 한 30% 할인을 해서 10몇 배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가를 산정하는 거랑 거의 뭐 비슷했던 관성 아닐까? 참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면 뭐 특정 종목을 이제 거론하기 뭐하지만 저희가 뭐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데 예전엔 제가 뭐 밸류에 있을 때 좋아하던 뭐 영업무역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영업무역. 영업무역 정말 좋은 회사잖아요. 네. 영업무역이 이제 보통주가 시총이 지금은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도 예를 들면 뭐 1조 8천억 정도 이렇게 되면 그 홀딩스가 지분을 예를 들면 50% 들고 있어요. 그럼 1조 8천억 곱하기 50% 하면 오히려는 9천억이잖아요. 근데 영업무역 홀딩은 뭐 예를 들면 6천억에 거래되고 있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엄청난 자회사들이 뭐 골드윈 같은 뭐 이런 자회사도 있고 한데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다 엄청 디스카운트 되게. 근데 논리는 좀 부족하고 근데 습관이고 근데 딱 이게 저는 우선주 같아요. 우선주. 홀딩스 주식이 우선주 같이 보인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과거의 우선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0몇 년 전의 우선주. 거의 한 본주의 절반밖에 평가 못 받는 우선주. 절반은요, 다 기본 3분의 1이었죠. 심지어는 5분의 1, 5분의 1도 수두룩했어요. 10년 전에. 근데 어느 순간에 다 붙어버렸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어느 순간에 아무 이유 없이 LG화학이 한 10% 오르는데 LG화학 우선주가 2배가 나더라고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보세요. 이게 뭐 너무 오래전이긴 하지만 IMF 때 거의 뭐 3배, 4배? 보통주 우선주 괴리가. 지금 거의 한 80%까지 이제 따라왔죠. 100으로 본다면 우선주가 거의 90 정도, 많이 올랐죠. 85 이상, 10몇 프로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차이가 거의 차이가 별로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컨트롤 프리미엄은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주. 컨트롤 프리미엄이요? 경영권이죠. 경영권 프리미엄. 경영 지배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없으니까 우선주는. 전 세계 평균이 30% 정도는 되니까 그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게 맞는데 또 우선주는 우선 청산권이라는 또 좋은
게 있고 또 배당도 더 많이 받으니까 네. 플러스 요인도 있고 이래저래 해서 20-30% 차이 나는 거는 오케이인 것 같은데 절반 이상 차이 나는 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도 유동성 문제들이 있어서 네. 중소형주는 차이가 좀 나요. 네. 근데 거래가 많이 되는 기업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납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나 삼성전자는 그렇게 뭐 괴리가 네.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진 않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현대차 우선주 뭐 10,000원에 많이 샀었거든요. 네. 예전에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쌀 때. 보통주는 그때도 한 2-3만 원 했던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벌어졌다가 아무 이유 없이 좁혀졌어요, 지금. 근데 저도 지주사가 어느 순간에 아무 이유 없이 좀 괴리가 좀 좁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되면 또 시장에서 말을 만들어낼 겁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좁혀졌다, 어떤 이유로 올라왔다. 뭐 뭔가 트리거 역할을 좀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주사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그거 많이 답답해들 하시죠. 답답해하죠. 네.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 ESG 측면의 투자를 통해서 제대로 된 가치를 좀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네,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좋습니다. 와, 벌써 저희 촬영을 한 지 시간이 한참 흘렀네요. 아, 그런가요? 근데 저희 Y스트릿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트레이더라든지 이런 분들 한 번도 모신 적이 없고 거의 그런가요? 출연진의 거의 90%가 거의 가치 투자자들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뭐 물론 이제 다양성도 좀 추구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초반에는 많은 분들한테 어떤 게 진짜 안전한 투자이고 어떤 게 이제 제대로 된 또 오래 할 수 있는 투자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어렵게 뭐 박용옥 대표님도 모셨고 또 이채원 의장님도 모시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냥 투자 선배로서. 그렇죠. 가치 투자자 좀 외롭고 험한 길이긴 한데요. 근데 먼저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한 이제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는 사실 뭐 자산도 중요하지만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세 가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장성이 아주 높은 주식을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그 성장성을 이미 눈여겨보고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오래 갖고 가는 거는 훌륭한 이제 장기 가치 투자잖아요. 뭐 카카오를 예를 들면 10년 전에 그 뛰어난 안목이 있어서 이렇게 성장할 걸 미리 알고 사신 분은 정말 대단히 훌륭한 가치 투자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카카오가 주가가 좀 꽤 올랐고 지금은 뭐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누가 전화해서 요새 카카오 좋아 보인다 말만 듣고 사는 건 모멘텀 투자거든요. 근데 가치 투자를 이제 명확히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가치 투자 성향이 다 다릅니다. 성장 가치주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땅 많이 갖고 있고 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주 좋아하는 분도 있고 뭐 또 PER이 낮은 그냥 수익 가치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세 개의 요소가 다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냥 편향적으로 그냥 PER이 낮은 것만 가치주다. 또 뭐 PBR이 낮은 것만 가치주다. 또 성장주는 뭐 가치주가 아니다. 이런 그냥 편견과 오해를 버리고 좀 폭넓게 좀 이렇게 다 인정하고 그 대신 내가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만 좀 그래서 뭐 다른 뭐 모든 뭐 성장 가치 투자도 인정하고 뭐 수익 가치 투자도 인정하고 자산 가치 투자 다 인정한 상태에서 본인이 어느 쪽 성향인지를 자기 자신을 좀 한 번 더 살펴봐서 내가 어느 쪽에 강점이 있고 잘 맞는지 투자해서 거기에 특화시켜서 철학과 원칙을 잘 지키면 누구나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돈을 잃는 거를 싫어하니까 대박이 나는 투자보다는 그래도 잃지 않는 투자 이런 쪽이 좋아서 저는 이제 당연히 과거와 현재를 중시하고 옛날에 잘 해왔고 또 그 해왔던 과정에서 많은 이제 수익들이 고간의 재물이 두둑이 쌓여 있고 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잘 하고 있는 기업이 앞으로도 잘하겠지라는 이제 믿음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막연하게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건 자신이 없으니까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자산 가치랑 수익 가치를 중시해서 투자를 하고 그 대신 그 기업이 어떤 뭐 주주에 대한 마인드나 주주하는 정책이나 그런 게
너무 여지나 의지가 없는 경우는 그 대신 투자를 안 하겠다. 언제 발현이 될지 알 수가 없고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너무 투자자분들이 괴로워하시거든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과거 5년 성과가 안 좋고 제가 보유했던 기업들이 뭐 두세 배 오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연말 제가 퇴사하면 주가가 오른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정말 말처럼 돼가지고 예. 근데 그래도 기다림은 5, 6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기에는 예. 너무 기다림이 지루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도 다 고민하셔서 다 정성적인 부분도 가미해서 이제 딱 정확히 방향을 잡아서 투자하시면 이제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타는 패밀리카가 이제 하얀색 올류 카니발이거든요. 예. 2015년식 예. 셋째가 태어나고 나서 예. 이제 산 차인데 사실 그 차를 한국투자밸류 10년 펀드 예. 그거 예. 해지해서 그 돈으로 산 차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할부로 안 사고 일시불로 샀습니다. 그때가 제가 2009년이었나 예. 만나 뵙고 예. 가입을 해서 예. 한 6년 정도 예. 적립식으로 예. 투자를 예.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그 펀드 투자 자금으로 지금도 그 카니발 차를 잘 타고 있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은 뭐 이제 길게 보고 멀리 예. 보고 또 적립식이랑 아주 좋은 방법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또 되게 어렵게 자리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이 아니라 라이프 자산운용. 예. 롱텀 인베스트먼트 for everyone. everyone입니다. 예, 모두를 위한 장기 투자. 그래서 우리 이채원 의장님 함께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될 때 한 번 더 예,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식사하러 가시죠. 배고프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